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여자님의 팬입니다. 昌德宫，晚上呢，我还去逛了那个繁华的大东门、东大门市场，哎，对。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과제도 남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우리 주식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과 중국 소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예정된 시각은 1시간인데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교수님 분위기는 화기애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단 구면이고요. 네.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하면서 아이스 네. 브레이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2달 만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얘기는 다 잘 되고 그다음에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시 주석의 아까 앞서서도 보셨는데 역사의 올바른 편, 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편. 지금 이 국제 정세 상황에서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시진핑 주석이 왜 그런 언급을 했는지 뭐 작년 같았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네. 세계 2차 대전이 종전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게 큰 화두였거든요. 네. 중국 외교가에서는. 근데 이제 그 80주년 행사도 다 끝났고 지금 상황에서 왜 또 올바른 편에 서야 되냐 그렇게 이제 또 강조를 하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앞에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언급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일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역사 문제라든가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이 항상 이제 그 올바른 편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올바른 편에 서왔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도 지금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편에 서지를 않았다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국민당 정부하고 그 뭐 국민당 정부하고 국민당하고의 관계가 더 돈독해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에 따라서 한중 수교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쓴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지금 이제 이번 방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드 사태 이제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네. 이제 그 방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사드 사태 때 보게 되면은 삼불가 원칙에서 이제 한미일 삼국이 군사 관계가 강화되는 걸 발전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포함된 메시지가 한미일 삼국의 군사 관계가 그 강화되는 걸 이제 아무래도 그 우려하는 것을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서해 구조물에 있어서 뭐 점진적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 얘기 있었고요. 네. 한한령 해제 조치 이게 좀 시작이 될까요? 일단 바둑이랑 축구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아무래도 이제 바둑이라든가 축구는 이제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적으니까는 네. 그 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행이 더 순조로워 수월해 보일 거고 네. 같고요. 예, 아무래도 다른 문제는 이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는 네. 아무래도 좀 천천히 할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영화는 뭐 실무 논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판다 추가 대여 논의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 한중 기업인들 한 6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측 기업들 회장들 인사 얼굴도 좀 면면이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여기서 경란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나루라는 뜻의 이름처럼 병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양국의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창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병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또 바로 이 병란도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네, 병란도 이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었죠. 이거를 거론을 했네요. 예, 참 재밌는 발언 같습니다.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고려와 송나라 시기의 어떤 무역 그 항로였고 어떻게 보면 그 한반도와 중국 대륙 간의 어떤 무역에 있어서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이제 증진하겠다는 그런 것과도 있는데요. 네. 사실 또 중간에 보면은 그 외교적 긴장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근데 이제 고려 역사 그 시대상을 국제 정세를 그렇죠. 보면 그때 당시 거란의 침입을 3번이나 고려가 막아내면서 사실 동아시아에서 고려가 차지하고 있던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 굉장히 균형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국가였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한중 간의 어떤 교류라는 게 이렇게 불균형적인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무역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언 같다는 이제 해석도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어제 비즈니스 포럼 분위기 많이들 갔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얼어붙었던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좀 어느 정도 해빙 무드로 가면서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갈팡질팡했던 시기에 조금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 됐고 비즈니스 포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전후로 포착된 여러 장면들, 다양한 장면들, 양국 간 분위기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만찬장에서도 양국 간의 노래가 나왔는데 한국 노래 한오백년, 고향의 봄 이런 게 연주가 됐다고 해요. 네네네. 그 국빈 만찬에서는 이제 양국의 이제 대표적인 뭐 노래 네. 이런 것을 연주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돋구는데요. 네. 가령 예를 들자면은 뭐 과거에 뭐 백악관에서도 이제 그런 행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국빈 만찬에서는 이제 그런 빠지지 않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선물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중국 전설 속 동물 머리에 뿔이 나고 네. 오색 빛깔 털을 지닌 기린을 그린 그림 이게 있었고요. 또 풍여사를 위해서는 탐화 놀이개. 이건 또 꽃을 찾아 날개짓하는 나비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간송미술관이 소장했던 이 중국 청대 석사자상. 이게 기증소식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의 유물인데 옛날에 간송고 전영필 선생이 일본 경매를 받았던 거라고 해요. 이게 네네. 다시 반환, 그러니까 기증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네. 한중 관계에 이제 전환점을 이제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역사 유물을 또 반환하는 게 또 뭐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의미가 상당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습니다. 상하이 소식은 또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고요. 마두로 대통령은 오늘 새벽 뉴욕 법원에 출두를 했습니다.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된 호송이었습니다. And that's Venezuela is very sick. Colombia is very sick too. An operation by the U.S. It sounds good to me. You have to do something with Mexico, but unfortunately the cartels are very strong. Cuba is ready to fall. You know? Cuba looks like it's ready to fall.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아까 먼저 오늘 새벽에 출두했던 마두로 대통령 모습, 황갈색 수의를 입었어요. 그리고 거의 호송 작전 수준이었어요. 손목에 결박됐고 또 수의를 입고 하면서 자신은 납치됐다, 무죄이다 이런 걸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수위만 보더라도 좀 특이했습니다. 일단 색깔부터 이제 좀 특이했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의 그 수감자들을 보게 되면은 주황색을 이제 많이 입고 네.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색깔이 좀 달라진 게 이제 좀 눈에 띄었고요. 네. 이게 뭘 의미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여간에 이번에 이제 이번에 법정에 가서는 이제 그 구속 여부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히어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부인 플로레스도 체포가 됐는데 이마에 붕대를 감고 등장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좀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도 저항을 하다 보니까는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25년간 마약 테러를 공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궁금합니다. 종신형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로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미국에서는 특히 마약 거래에 대해서 밀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엄중한 벌로 처벌하니까요. 네, 그렇군요. 이 파나마 독재자 노리에가 재판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평론가님,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1989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죠. 예, 그때 이제 파나마 대통령인 노리에가가 사실은 지금과 유사하게 이제 미국 당국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압송돼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 재판하고 지금 유사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네. 당시에도 이제 파나마 노리에가 대통령이 나는 면책 특권이 있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체포에 불법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첫 번째 재판에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유사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납치된 것이고 프리즈너 오브 워, 그래서 전쟁포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한국가의 대통령이고 네. 뭐 교양이 있고 체면이 있는 사람이다. 그 이런 점잖은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다, 점잖은 이런 말을 사람이다. 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자신은 면책 특권이 있다라는 주장과 맥이 일맥상통하는 주장과 함께 체포의 불법성을 다투는 이런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체포 과정과 재판 과정이 1989년 노리에가 재판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도 심상치 않는데요.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오늘 새벽에 일단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La patria está en buenas manos, papá. Y pronto nos vamos a abrazar aquí en Venezuela. Y vas a ver a los muchachos, Cilia. Vengo con dolor por el secuestro de dos héroes que tenemos de rehenes en los Estados Unidos de Norteaméric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la primera combatiente, primera dama de este país, Cilia Flores. Vengo con dolor, pero debo decir que vengo también con honor a jurar en nombre de todos los venezolanos y en nombre de todas las venezolanas, vengo a jurar por nuestro padre libertador Simón Bolívar.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처신을 제대로 못하면 2차 공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 로드리게스 지금 임시 대통령이죠. 근데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선서한 거 보면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널리 알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하고 이제 추측에 지금 그 제한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부통령이다 보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유사한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카르텔 문제도 있지만서도 아무래도 국내 정치 입지를 보게 되면은 아마 뭐 정치적인 기반은 아마 마두로랑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결정을 이제 하루빨리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 총독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쿠바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그게 이제 쿠바나 베네수엘라 다 어떤 좌파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런 배경이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이제 이민자들이 많거든요. 네. 탄압을 받았던 이민자들. 아마도 이 루비오 장관도 그런 이민자의 이제 아들로서 쿠바계인데 그런 이제 독재자 뭐 또 좌파 정권에 대한 어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네. 보니까 또 트럼프의 신임을 받고 있고 또 그런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그 이해를 훨씬 잘 할 수 있는 인물이어서 아마 임명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특사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베네수엘라 지금 현재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갑 한인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어서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궁 주변에 총성이 들리고 있다 이런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대통령궁에서 운영하는 네. 드론을 보고 그 대통령궁 호위병들이 텐션이 높다 보니 아마 발포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영상이 회장님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찍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인 건가요? 여보세요? 네. 회장님 지금 영상 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 상황이라고 회장님께서 직접 촬영했다고 전해졌는데 이 상황인가요, 지금? 예, 그 화면은 저희 그 교민 중에서 한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네.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요. 네. 예, 저는 그 대통령궁에서 좀 떨어져 알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그 공중을 향해 발사하고 있는데 아마 드론을 보고 그 오판하고 발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궁 상공에 미확인 드론이 있어서 약간 대응 사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군요. 예, 아마 그 경호원들이 아마 그 텐션이 높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회장님께서 지금 수도 카라카스에 계신 건가요? 예, 저는 카라카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지 그리고 미국으로 압송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금 분위기 이 화면만 봐도 짐작은 가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모든 국민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결사의 항변을 해설을 보이다가 하루 사이에 또 미국과 협력한다고 하니 좀 혼란스럽고 또 뭐 2차 공습을 또 피했다는 안도감도 마음을 조금 놓긴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거리는 어떻습니까? 거리에 시위들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오늘 제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외출을 해보니 네. 슈퍼마켓과 주유소, 약국, 일부 식당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점들은 아직까지는 닫혀 있는 상태이고요. 네. 대중교통과 국내선 항로는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아하. 가게 지금 예, 현지에서 또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또한 일부 베네수엘라 국적 그 민항기들도 오늘부터 국제 운항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외출을 삼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보여지는 그림은 일부 마트, 식료품점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줄이 길거든요. 이게 지금 생필품 사재기가 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이죠. 그건 어저께 영상인데 오늘은 그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은 밤 9시인가요? 지금 밤 10시 정도 됐겠네요. 네, 여기 밤 10시 정도 됐습니다. 그 인파 때문에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들었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신이 원활하지 않나요? 네네. 그 일부 마트 같은 경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용 인원 제한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랬던 건가요? 예, 어저께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마트를 가보니 그런 일은 없고요. 근데 단지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것보다 얼굴에 좀 긴장한 모습이 많이 느껴졌어요. 네.
앞으로 상황 현지에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좀 예상이 되나요? 뭐 조용하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뭐 혹시 모를 마두로 대통령 지지 세력의 무장 시위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조금 불안한 심리는 갖고는 있습니다. 네, 모쪼록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김도갑 한인 회장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도적 군사력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 사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개입을 시도하는 대상 국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메시지도 발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린란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Not for minerals.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I'm not going to commit to that now. It might be that you'll have to do something. 그린란드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린란드가 위치한 곳을 보면 지도상에서 이 북극 항로를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예전부터 이제 먼로 덕트린이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뭐 안방 근처의 어떤 확실한 지배권에 대한 것을 이제 선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린란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포함시키는 소위 뭐 던로우 덕트린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요새 SNS 하나 보실게요. 백악관 부비서실장 아내이자 우파 논계 케이트 밀러가 올린 그린란드 지도가 있습니다. 이 미국 국기를 그려놨습니다, 교수님. 이거 뭐 그린란드 사실 덴마크 자치령인데 광물이 말씀하신 대로 많죠. 네, 그렇죠. 앞서 저희 그래프에도 나왔지만서도 네. 그래픽에서도 나왔지만서도 천연 광물하고 자연 광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매장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그 패널리스트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그 북극 항로를 가다 보면은 꼭 그린랜드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안보 이익 차원에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도 그 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그린랜드에 대한 언급은 취임하자마자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언급한 게 이제 그린랜드하고 파나마 운하였는데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의아스럽게 좀 받아들였는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트럼프의 뭐 당시에 이제 언급했던 것이 우리가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죠. 그린란드뿐 아니라 사실 이웃 중남미 국가들 줄줄이 지목이 됐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거 콜롬비아, 쿠바, 뭐 이란 다 좀 위태로워 보이는 건가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과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 갈등을 보이는 국가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과연 현재 국제법 질서에 가능하겠는가라고 사실은 막연히 이제 조금 최후의 보루선까지는 안심하고 있었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정광석과 같은 베네수엘라의 이번 작전을 보면서 네. 여차하면 이제 미국과는 맞설 수 없다. 또는 미국이 결단만 하면은 이제 권력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선에서 현상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보 관련한 어떤 리스크가 해당국에게는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중남미 이제 사실 이제 서반구라고 불리는 아메리카 대륙 북미부터 남미까지의 네, 대륙 네. 내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이제 패권을 이제 천명한 이상 그 안에서 그동안 반미 노선을 갖고 왔었던 여러 나라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본격적인 사실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는 네. 베네수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경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연명할 수 있는 동아줄 같은 게 뭐였냐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석유였어요. 전력난도 굉장히 심각한데 네. 그나마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석유를 공급받고 쿠바가 군사나 안보 자산을 공유하면서 나름의 협력 관계로 겨우겨우 사실은 이제 국가가 지탱돼 왔었는데 베네수엘라라는 한 축이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쿠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이제 사실은 홀로 서야 되는 위험한 상황.
또 이제 안보적으로도 미국과 이제 여차하면은 미국의 베네수엘라의 시즌 2가 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중남미에는 이제 지정학적 긴장이 한층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는 그냥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SNS에 올린 또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있는 사진인데요. 뒷배경이 그런데 지난 10월에 김해공항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이게 의도한 건지 뭐 잘 나온 사진을 갖다 쓴 건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거의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을 지금 많이 이걸 같이 의도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이제 외교 정책을 보게 되면은 1기 때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레이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의 이제 원천은 이제 리차드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정치 참모였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2번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당선되는데 이제 크게 기여한 인물인데요. 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그 정치적인 자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제 레이건 정책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지금 뭐 마약과의 전쟁 같은 경우도 레이건이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걸 또 네. 직접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니카라구아 사태도 있었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파나마의 노르웨이가 이제 그것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 사진 나오네요. 네, 이 사진입니다. 예. 사실 FAFO 이거 욕이던데요. 욕이던데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을 건가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F월드까지 이제 써가면서 네. 그렇게 격조낮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처음 봤는데요. 예, 하여간에 뭐 김해공항에 저는 이제 큰 의미를 두지 저기서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났었잖아요. 그 그렇죠. 의미를 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이제 그 항공 기지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올리지는 못하고요. 네. 보안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국제법 논란도 있는데 트럼프를 알아야 뭐 세계를 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오늘 새벽에 찍었습니다. 평론가님,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로 첫 번째 열린 네.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반응할까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당초 예상과 좀 부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네. 리스크의 파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경제계의 예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베네수엘라가 뭐 매장량은 3천억 불로 전 세계 최다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 중에서 1% 미만, 네. 0.8에서 1% 사이거든요. 그 정도 충격이면은 원유 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중남미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켜켜이 쌓였던 리스크가 어쩌면 해소되는 국면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까지. 조심스러운 기대.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리스크의 파장이 작다라는 게 자본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3대 지수들이 전부 다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좀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받는 섹터가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보이는 에너지주입니다. 네. 특히 이제 현재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석유 회사인 쉐브론이 있거든요. 네. 여기 관련해서 주가가 5.1% 뛰면서 시장에서의 뭐랄까요 좀 주의를 환기하면서 각광받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인근의 가야나에서 세계 최대 매장량이 있는 유전이 발굴됐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도 쉐브론이 지금 유일한 사실 이제 시굴 관련한 업체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가 아니야, 그 유전 우리도 소유권이 있어라고 사실은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행해본위를 장악한다면 그 부분에 관한 노이즈도 어느 정도 제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쉐브론 관련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엑슨모빌이라든지 미국계 이제 에너지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어쨌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방산 관련한 주들이 동반적으로 오르면서 기존에 있었던 상승 흐름에 추가적인 섹터까지 보여지면서 자본시장에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궁금해요. 어제 우리 증시 사상 최고치 돌파했고 오늘은 어제 많이 올랐어서 그런지 그래도 지금 5포인트 4,451 정도를 기록 중이거든요.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어제 엄청 많이 샀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초에 뭐 불기둥을 뿜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어제는 4,447로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2조 넘게 사면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을 보여냈는데요. 무엇보다도 반도체주가 확실하게 끌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7% 넘게 오르면서 기염을 토했고요. 하이닉스 역시 올라가면서 2025년에 대장주로 자리매김했던 AI 반도체주가 여전히 2026년에도 좋은 전망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역시 현재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일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어제 새해 첫 참치 경매가를 한 해 주식시장 분위기를 점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상 최고치, 역대 최고가가 경신됐다고 참치 경매에서. 네, 이게 무슨 주식시장이랑 연관이 돼요? 이건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일본이 뭐 해산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치를 새해 첫 해 경매할 때 얼마에 낙찰받느냐가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입니다. 네. 어저께 05시에 새해 첫 참치 경매가 있었는데 5억 1,030만 원, 우리 돈으로 47억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이 참치가요?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마리 가격이에요. 한 마리 가격. 사실 이제 47억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갖는 이제 홍보 효과라든지 다양한 이벤트가 거기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9년에 30억이 최고가였는데 그걸 무려 17억 이상 오버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쓰면서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일본 이제 참치 경매가가 높다라는 것은 어쩌면 경기 호황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둔 소비 심리까지도 염두에 둔 이벤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치 경매에 1kg당 10만 엔을 넘으면 그런 해에는 니케이가 상승한다라는 증권가의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올해 어쩌면 니케이도 최고가를 넘을 수 있다라는 증시랑 연관된 이벤트로 이제 해석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사실 경제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는데요. 올 한 해 새해 출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 끄는 화제의 뉴스들 만나보겠습니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해운 후보자의 표정이 며칠 새 부쩍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을 때도 있었는데 새해에는 이렇게 취재진의 눈길을 피해서 출근하는 어두운 표정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취재진 앞에 잠시 섰는데 모든 의혹을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다만 이어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지나갔던 이해운 후보자였습니다. 10년 새 100억 넘게 증가했다는 재산, 계속되는 갑질, 폭언 정황의 폭로,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하루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태나 지명 체례가 없다면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의 대상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빵 100만 원 얼마 샀다고 사흘이나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알아보는데 하루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청문회 기억나시죠? 빵 때문에 사흘을 했는데 하루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틀의 청문회 제안했는데 아직 민주당의 답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공석인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삼선 중진이죠. 박정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장관 지명을 받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퇴를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기간에 상관없이 밝혀질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 사실로만 사퇴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인사청문회를 해야겠다. 기간 상관없이 밝혀질 때까지 해야 한다. 다만 방어, 옹호는 없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는 민주당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명 자체가 도전이라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얘기.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금요일이죠. 결심 공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피고인 8명을 병합해서 진행되고 있죠. 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또 있었습니다. 내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고 있는 김 전 장관. 인명 비해 없었고 단시간 해제된 경고성 계엄이다. 일부 무리한 실행은 내가 보고 없이 한 거고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선을 넘었다 하는 워딩을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고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일과 시간에 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고 과거에도 계엄 선포를 낮 시간에 한 적은 거의 없다는 전례를 감안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사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꽃 여기는 그 포고령 위반 우려도 있고 또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 초수병력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거기는 왜 보냈냐, 안 보내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조금 야단을 치신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티키타카처럼 진술과 증언이 오갔는데 다만 두 사람이 완벽한 콤비는 되지 못한 걸까요? 다소 엇박자가 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불법성에 관한 주요 증거죠. 소방청의 단수 단전 지시 문건. 전달한 적이 없었다라고 답은 했지만 문건이 아예 없었던 거죠. 이 변호인의 질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던 김 전 장관입니다. 엇박자죠. 법정에서 즉석으로 말을 맞추려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12월 3일 그 저녁 7시경 대통령 안가 모임에서 그 조지호, 김봉식과 그 모임을 가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이 조지호, 김봉식에게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포고령을 얘기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뭐 누가 그걸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질문을 하시죠? 확인하려고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없습니다. 당연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뭐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역으로 변호인에게 질문하는 김 전 장관. 재판부가 개입하니까 그제서야 당연히 없다는 말이었다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호흡이 다소 엉성했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인데요. 관심은 이제 금요일에 나올 특검의 구형에 쏠립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일 뿐이죠. 여권을 중심으로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방송인 박나래 씨 관련 추가 의혹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박 씨와 박 씨가 설립한 1인 기획사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 씨의 모친이 회사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연간 8천 가까운 임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근무하진 않았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0억 가까이 수익을 올리면서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으로 탈루를 꾀한 거 아니냐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규모가 20억대에 달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도 국세청은 한 2, 3억 정도 추징하는 선에서 조사를 끝냈다는 의혹입니다. 이거 뭐 나름의 절세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일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하고 가공경비 처리하는 건 엄연한 탈세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나래 씨 본인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탈세 그리고 특혜 의혹까지 또 하나 해명할 이야기가 더해진 박 씨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에 덩달아 논란. 국내 프로야구 관계자들과 국내 야구 팬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 시즌 외인들 가운데 이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로 돌아온 요나단 페라자 등 총 5명이고요. 여기에 KT에서 7년간 활약하면서 사랑받았던 윌리엄 푸에바스 역시 베네수엘라 출신.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그 걱정을 불식시킨 건 선수 본인들이었는데요.
나 괜찮다, 안전하다 한국어 문구로 SNS에 상황을 전한 페라자, 그리고 후엘바스 역시 SNS 댓글을 통해서 가족까지 다 안전하다, 감사하다면서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만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각 구단인데요. 항공편 취소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정상 합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사 합류해서 새 시즌을 맞을 수 있게 모두의 안전을 다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늘의 별이 된 영원한 국민 배우 안성기 씨에게 정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영예조 금관문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언제나 늘 낮은 곳부터 챙겨주셨던 우리들의 국민 배우 안성기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깊은 슬픔을 함께 전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 활동 등 사회봉사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3년에 은관문화훈장을 이미 받았던 고인이죠. 특히 생전 마지막 기부를 전한 서울 성모병원에 안치되면서 그 기부 이야기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병세가 잠시 호전됐었던 2021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죠. 우리 영화사의 정신적 지주이자 산증인, 또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고인과 작별하기 위해서 곳곳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선배님하고 같이 영화를 찍고 했다는 것도 행운이지만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거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 같이 많이 뭐 학교 끝나면 같이 전부 같이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잘 가라고 가서 편안히 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기야 또 만나자. 네, 유한솔의 오늘 모산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시대 현주소 그리고 올해 전망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죠, 이제 인공지능의 저변 생태계를 좀 확장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협회고 또 그 수장으로서 수년간 발벗고 뛰셨는데 네. 최근에 이런 AI 대중화 네. 그리고 또 정말 공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돼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예. 개인적으로는 2008년에 아이언맨 영화를 보고 이제 인공지능 비서인 자비스의 그렇죠. 크게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20년, 약 2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저런 자비스와 같은 AI 에이전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개인과 기업과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나도 저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공상의 영역이 공학의 영역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대중화라는 영역까지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체감을 하게 되니까 이게 두려움도 있고 포비아도 있고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의 감회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2016년이죠. 협회를 이제 최초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10년을 맞이했는데 그간의 협회는 약 1000여 개 정도의 회원사들을 대변하는 일종의 이제 산업의 파트너이자 3만 명의 인재들을 배출한 이제 인재의 양성소였고요. 그다음에 AI 정책이 필요한 곳에 그런 정책적인 어떤 자문들을 해주는 시크테크 역할들을 여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접어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AI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인프라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협회를 좀 많이 찾아주세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있고 자체적인 어떤 대학이라든지 그런 시민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제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자체들의 어떤 특수성과 어떤 특화성을 조금 더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도화시켜주는 AX 사업들을 지자체분들과 같이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AI라는 어떤 이런 거대한 생태계가 뭐 이제 후방으로는 에너지와 반도체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전방으로는 각 산업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이슈까지 이제 맞물려 있어가지고 단일 지자체가 혼자서 해결하는 구조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그런 이제 정책적인 싱크탱크로서 그런 지자체의 이제 이점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예. 하고 있고요. 협회가 10년 동안 활동을 해서 이제 자산화되어 있고 노하우가 쌓인 영역들을 가지고 이제 향후에 10년을 한 번 더 그려봐야 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빅테크 AI 기업들이 설계하는 어떤 그런 AI에 대한 어떤 시대를 예. 우리도 한번 같이 인류의 최전선에서 예.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그런 단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원년으로 좀 선포를 해서 비전 설정을 이제 다시 하고 예. 이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간 기울이셨던 많은 노력에 또 빛을 발하고 있는 최근이고 또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노력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 게 인재 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협회가 10주년을 맞았다고 했지만 올해가 또 이세돌 바둑기사가 알파고와 역사적인 대국을 벌인 지 또 맞습니다. 10주년이 되는 해라서 작년에 그 CAIO 과정이죠. 이게 인공지능 책임자 최고 과정의 연사로 또 이세돌 기사가 섰던 게 화제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돌 프로께서는 사실은 AI 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예. 이제 바둑이라고 절대 AI에 전복당하지 이제 않을 종목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국수가 AI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패하게 되면서 이세돌 프로 그 자신도 되게 실존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예술의 영역이 AI라는 계산의 영역에 이제 점령이 되니까 더 이상 단일한 어떤 특수한 종목 안에서 AI와 겨루는 어떤 인간의 기능이 아니라 조금 더 게임을 설계하는 쪽으로 인간의 기능을 한번 역할대로 옮겨보자라고 이제 자기 자신이 좀 인사이트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공동 설계자가 돼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AI와 맞서서 어떻게 보면은 계산적인 능력과 혹은 지적인 영역에서 맞서려 하지 말고 인간은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 있고 뭔가 설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알파고 모먼트라고 해서 바둑이 AI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모든 어떤 산업군과 분야에서 알파고 모먼트를 맞이할 거라고 그 이제 예측을 하고 메시지를 각계 전달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메시지가 협회의 어떤 이제 최고의 과정, CAI의 최고의 과정을 만들게 된 어떤 의미와도 부합에 대해서 이제 모셨는데 CAIO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인공지능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데 AI를 네이티브로 하고 있는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CAIO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 내재화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AI를 도입을 안 하면은 생존의 영역에 걸린 일반 기업군들에 있는 분들은 자신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AI를 접목을 했었을 때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이슈 파이팅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CAIO라고 리더들을 이제 AI를 도입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고의 과정을 설계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세돌 국수께서 흔쾌히 또 초청에 응해 주셔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네, AI와 우리가 공존 공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해야 될 이야기들이 아마 이제 이세돌 기사는 10년 전에 이미 알파고와 한번 맞부딪혀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AI가 정말 우리 삶에 이제 밀접하게 파고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오히려 미래 기술을 통해서 과거의 것들을 좀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인데 작년이 또 광복 80주년이었고 관련된 화면을 저희가 지금 뒤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한 통신사 광고가 화제였어요. 유관순 열사 등의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되살아나서 애국가를 함께 합창하는 모습이 또 많은 분들에게 뭉클함을 줬는데 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셨잖아요. 감회가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일반 대중들도 AI가 없는 이전 세상을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뭐 유명한 어떤 그런 이제 생성형 모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외산 기업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어떤 헤게모니가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어떤 실정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이제 SKT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일종의 AI 독립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AI 업계에서도 사실은 이제 쏘버린 AI라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AI 역량을 가지자 인프라나 기술이나 인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역량을 이제 기르자라는 그런 화두가 범국가적으로 이제 업계에는
목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상 독립이라는 의미가 이제 광복이라는 해방의 의미도 있지만은 주권이라는 관통하는 키워드가 그렇죠. 있군요. 주도성, 주권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와닿게 해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가상의 인물들 혹은 옛날에 저희가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물들을 AI라는 어떤 이제 기술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감형 이제 기술로 이제 진보시켰던 것들이 아마 이거를 바라보신 대중들한테 각인이 좀 많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산업의 전망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성형 AI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뭐 챗GPT와 제미나이가 엎치락뒤치락 경쟁하고 있고 이걸 또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피지컬 AI 기술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뭐 자비스 AI 에이전트 이런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관련해서는 기술 경쟁이 어떤 식으로 좀 촉발되고 전개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상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끌어가는 AI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론티어 영역이 있고 이제서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AI 3대 강국이라는 어떤 그런 큰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 이제 원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R&D 예산만 8조 가까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어떤 인프라와 재원이 없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었던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중물을 대줌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 경쟁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반드시 HBM이라는 어떤 이제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런 공급망에 SK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진흥이 될 거라고 발전될 거라고 이제 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어떤 이런 서비스들이 올해부터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신력을 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이제 구글로 보는데 구글에서 올해를 AI 에이전트라 원년이라 봤거든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챗봇의 형태로 사람이 프롬프트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받는 어떤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서비스들의 이제 체감들을 했었었는데 AI 에이전트가 되면은 사실상 업무 프로세스의 그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영역까지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떤 고용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가 있을 거고요. HR 구조도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라는 기술 자체가 병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발전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맞닥뜨리는 영역들까지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 숙제들이 남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스베가스 쪽에서는 CES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임원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거기가 이제 완전히 피지컬 AI 쪽으로 시장이 이제 선보여지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가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있어서 끝으로 AI 협회장으로서 앞으로 AI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갖춰야 될지 짧게 당부의 한 말씀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사람들이 AI 미래 기술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AI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을 하는데 사실상 AI라는 것 자체는 양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결국엔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희망적인 어떤 사회나 문명사를 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냉소적이 되고 밀어내는 어떤 그런 반발심이 생기는데 어차피 AI라는 기술 자체는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성 있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 뭐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님과 의미 있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